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 정치국제학과의 이혜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원고는 9월 중순에 영어로 써서 드렸고, 그래서 여기 번역은 주최 측에서 하신 건데요. 그냥 저희 생각을 그냥 매드하우스라고 영어로 생각을 하고 한국말은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전쟁의 아수라장이라고 멋지게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교단이 주로 참석하시고 한미일 3국의 주교님, 대주교님들께서 이제 평화에 관한 가톨릭의 연대가 주요한 회의의 주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종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제정치학자로서 한반도의 핵전쟁 위협에 관해서 또 군비 경쟁하고 핵전쟁 위협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9월 중순에 원고를 쓴 다음에 지금이 10월 말이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죠. 가장 큰 게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라 어떻게 보면 라이디어스 광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고 또 15분 시간 제약이 있어서 원고를 그대로 읽지는 않고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 전쟁 위협과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안보 위협, 전쟁 위협이 항상 연관돼 있었다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한반도의 전쟁 위협, 안보 위협은 일반적으로는 북한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반도에 상당한 안보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보 위협과 핵전쟁 위협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현재의 위협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와 세계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한국전쟁 자체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미국 외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박사 논문부터 계속 보기는 했는데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 딘 애치슨이었는데요. 딘 애치슨이 회고하기를 한국전쟁이 미국을 살렸다 이런 식으로 회고를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한국전쟁 아니면 6.25 사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비극이지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딘 애치슨이 하고자 했던 바는 결정적인 건 독일의 재무장인데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있었고 나토를 만들고 독일의 재무장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Korean War came and saved us 이런 유명한 어떻게 보면 영어로 보면 infamous clause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반도와 세계 전 세계가 연관돼 있다는 첫 번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냉전이라는 것이 지구화되고 군사화된 계기가 6.25 한국 전쟁입니다. 두 번째 계기로 제가 원고에서 잠깐 언급한 것은 2019년 2월에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인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좌초된 것이 한 가지고 그 2019년 2월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냉전 이후 그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 문제에 있어서 협력의 상징이었던 중거리 그러니까 INF라고 하는데 중거리 사정거리가 중거리인 핵무기 전체를 폐기하는 협정 자체를 더 이상 그 INF 협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하는
탈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엮여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포인트는 결국은 북한과 중국이 도발을 하고 나머지 한국과 미국, 일본이 방어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틀렸다는 말씀을 종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제정치론 현실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현실주의가 간단히 얘기하면 국가가 생존을 위해서 군사력을 증진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실주의의 기본적인 테닛 주장인데, 역설적이지만 현실주의자들이 전쟁에 반대한, 특히 미국의 군사적인 개입에 반대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박사를 미국 대학에서 하기도 했고, 국제정치학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기도 해서 대표적인 현실주의자가 모겐소라는 분인데, 독일 유대인이고 이제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카고 대학에서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 모겐소 교수가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군사적인 개입이라는 입장이고, 지금 미국 조야에서 유명한 현실주의자들 미어샤이머나 왈트 이런 분들이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이라든지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가 갖는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면, 미국 안에서 현실주의자는 미국 애국주의와 화해하기가 힘듭니다. 똑같은 논리로 한국에서 현실주의의 논리를 따지면, 힘을 따지자면 북한이 약자입니다. 남북 간에서도 북한이 약자죠.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의 총 생산을 능가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입장을 가지면 한국 정부가 취하는 방위 정책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러면 한국 내에서 애국주의자가 되기 힘듭니다. 특히 지금처럼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하고 무기 박람회에 가서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한국을 자랑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현실주의자,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한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을 가지고 한국 내에서 환영받기 힘듭니다. 이런 하나의 고민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현재 북한은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 입장으로 보면 모든 국가들이 세계 정부가 없기 때문에 자구, 영어로는 셀프 헬프라고 하는데, 자신이 알아서 안보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 또 북한 입장을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힘의 약자입니다.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의 총 생산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많이 국방비를 쓴들 남북 간의 힘의 격차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홀로 북한의 군사력에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연합전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국방비의 거의 40%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방비를 쓰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세 번째가 러시아입니다. 이 세 나라가 다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도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해서 군사력 랭킹을 매기는데 한국은 6위 정도 나오고요. 한국은 국방비를 쓰는 수준으로 보면 9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다 전 세계 군사력 10위 안에 드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적으로 보자면 이런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핵무장인데, 핵무장에 대해서 한미일이 동시에 또 국방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보 딜레마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한반도의 핵 위협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냉전 시대 때부터 있었던 소련과의 핵협정의 기본을 다 깼습니다. 미국이 먼저 깼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ABM이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자는 걸 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F라는 중거리 핵무기를 협정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먼저 주도적으로 깼습니다. 러시아는 물론 여러 번 이미 앞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전술핵무기 사용을 공언하고 있고 핵무력 사용을 헌법에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안보 딜레마가 작동을 하는 거죠. 북한이 핵무장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 말고 독자적으로 한 게 한국의 군사전략이 3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개의 전략을 갖는 건데 그 세 개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응징을 하겠다는 것이고, 응징의 내용은 참수작전이라고 해서 북한의 지도부를 없애버리겠다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작년에 2022년에 핵을 사용하는 5가지 조건을 법제화를 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북한의 국가 지도부가 위험에 처하면 핵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공언했습니다. 양쪽이 맞물려 있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지도부를 특수부대를 보내서 없애겠다고 하고 그 훈련을 대놓고 하니 북한 입장에선 그런 위험이 있으면 당연히란 말씀이 성당에서 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으로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이치는 핵전쟁의 위협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3축 중에 하나는 한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퍼스트 스트라이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법적으로 보면 이게 자위권을 위한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는 국제법적으로 합법이고 적의 능력을 없애기 위한 예방전쟁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는 국제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고 무엇이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인지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 론처 4대에다가 미사일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이 그것을 탐지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탐지해서 쏜다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서 얘기하는 3축 자체도 한국 사람 입장에서 북한의 위협이 엄존하기 때문에 한국이 군사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10분 이해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이론을 따르자면 미친 짓입니다. 양쪽이 다 전쟁의 위협을 높일 뿐입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지만 비핵화를 요구하는 규범 자체가 깨져버렸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에 관한 합의가 최근에 뉴스타트를 푸틴이 올해 3월부터 미소관에 서로 상대방의 핵무기에 대한 감시 체계를 하기로 합의가 돼 있는 건데 이걸 깼습니다. 그래서 작동하고 있는 핵 군축의 합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제가 제목을 생각할 때 한반도를 매드하우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한반도가 군사주의의 세이프 헤이븐, 그러니까 그 군축과 평화주의가 제대로 작동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인질의 금지 조약, 오타와 조약이라고 있는데 휴전선 때문에 대인질의 금지 조약을 미국이 한반도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나왔지만 새로운 규범이 생겼죠. 비확산 규범 이외에 핵무기를 금지한다는 조약이 있는데 남북한은 물론 미국, 러시아, 중국
한반도의 군비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세력, 그 어떤 세력도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NPT 핵확산, 비확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죠. NPT 자체가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군축과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철폐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그러니까 69년, 70년 당시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들이 NPT에 합의한 그 거래의 협약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계속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고요. 러시아, 중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만 핵 개발을 한 것은 아니죠.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중 기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보상의 이유, 자신의 전략의 이점을 가지고 인도는 완전히 끌어안고 인도의 핵 개발,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은 실제 핵을 갖고 있는데 언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규범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협과 안보 딜레마를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위협이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한국에게 북한이 도발을 하면 미국이 하는 얘기가 시애틀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에게 개입을 하지 않겠다. 시애틀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의해서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해구산, 한국에서 핵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얘기죠. 핵전쟁의 위협, 도발의 위협이 있으면 전쟁에 질 것 같으면 핵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한 핵이 있습니까? 핵을 쓰겠다는 이 미친 짓에 대해서 한국 전쟁이 이미 70년 이상 지났는데 동맹의 논리만 횡행합니다. 항상 미국이 3만 5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만 하지만 미국이 여기서 한미 간의 협력이라는 게 왜 fight night, 항상 싸우는 협력만 있어야 합니까? 평화의 협력은 왜 불가능합니까? 동맹의 논리는 왜 전쟁만 강조합니까? 미국이 시애틀과 서울을 다 날리는 것이 과연 미국이고 평화롭고 대국의 논리입니까? 전쟁의 위협이 한국 인구의 10%가 죽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된다고 한국 내 일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서 다시 한국까지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우발적인 충돌로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터지면 the day after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힘에 의한 평화의 논리는 횡행합니다. 동맹의 논리로 횡행합니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